I need you to step out of the car, sir. 사냥을 즐기다 우연찮게 마약 거래 현장을 발견하게 된 르웰리 모스는 거기서 무려 200만 달러가 들어있는 돈가방을 손에 넣게 됩니다. 물론 그 돈가방의 주인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는 없었기에 모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쫓기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Llewellyn. Come on, pack your things. Anything you leave, you ain't gonna see again. 한편 모스의 뒤를 쫓는 자는 안톤 쉬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모든 이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가진 남자였기에 세상 무서울 거 하나 없는 상태로 아주 거침없이 르웰리 모스를 찾아다녔고, 그로 인해 모스는 서서히 목이 졸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느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모스의 눈앞에 쉬거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스는 마냥 당하고만 있진 않았고, 이 일로 인해 둘은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 영화는 형인 조엘 코엔과 동생인 에단 코엔이 함께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둘은 1984년 블러드 심플이란 영화로 컬트 매니아들의 환호를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를 했는데, 여기서 놀라운 건 데뷔할 때부터 각본, 편집, 제작, 감독 등 모든 영역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이후 둘은 1987년 아리조나 유괴 사건을 제작한 뒤 3년 뒤인 1990년 밀러 크로싱에선 제작과 각본, 연출을 담당했습니다. 그 후 바톤 핑크, 하드서커 대리인, 파고, 위대한 레보스키, 오 형제여 어디 있는가,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참을 수 없는 사랑 등에서 편집, 제작, 각본, 연출에 참여를 했고, 2003년 나쁜 산타란 작품으로 잠깐 쉬어간 뒤 이듬해인 2004년엔 톰 행크스 주연의 레이디 킬러를 내놓으며 왕성한 활동을 쭉 이어갔는데, 2011년을 제외한,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영화에 참여를 해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만들어진 영화 중엔 감독이 아닌 각본가로만 참여를 한 작품들도 있지만요. 코엔 형제를 정의할 수 있는 단어는 단 하나의 단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재. 이것 외엔 그 어떠한 수식어도 필요 없는 그런 존재들이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코엔 형제, 그러니까 두 명의 천재가 힘을 합쳐 만들어낸 이 영화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씩 썰을 풀어보도록 하죠. 르웰리 모스는 퇴역 군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베트남전에 참여했던 저격수였죠. Were you in Nam? Yeah, I was in Nam. 매 순간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며 다음 루트를 밟아갈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성향을 나타내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인데, 이건 단순히 커튼을 치는 장면이 아니라 트랩을 설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지 않고도 타인의 흔적을 눈치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이 짧은 장면 안에 그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성향인지가 모두 녹아내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스의 대응법은 영화 전반에 걸쳐 깔려있기도 하고요. 피 흘리며 도망치던 개를 보며 반대쪽에서 사건이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었던 것, 총격전이 벌어진 현장에서 마약을 발견한 뒤 약을 챙기는 게 아닌 약을 사려고 준비했을 거래 대금을 찾으려 했던 것, 나무에 기대 있는 남자를 보며 순식간에 상황 판단을 끝내고 그에게 접근해
돈가방을 회수했던 것. 멕시코인에게 물을 주러 갔다 위급한 상황에 빠지자 곧장 도망치는 선택을 했던 것. 현장에 두고 온 차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란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제일 먼저 와이프를 피신시키려 했던 것. Anything you leave, you ain't gonna see again.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돈가방을 환풍구 끝쪽에 숨겨놨던 이유. 쉬거가 찾아오자 바로 낌새를 채고 대응할 수 있었던 것 등등. 이 모든 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직 군인이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고, 이러한 그의 행동들은 르웰린 모스라는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허망하게도 생을 다하게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그가 죽은 이유가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따라붙던 안톤 쉬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마약상에게 정보를 넘긴 장모 때문이었으니까요. You go to El Paso? I know it. Where are you staying? 쉽게 말해, 르웰린 모스는 영화 내내 끊임없이 자신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그대로 답습하며 여러 난관들을 헤쳐나갔지만 외부 요인, 그러니까 카슨 웰즈의 제안이나 Call me when you've had enough. I can even let you keep a little of the money. 예상치 못했던 장모의 행동 등으로 인해 흔들리게 됐고, 결과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우리도 르웰린 모스처럼 각자가 살아온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건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테니까요. 죽을 때까지 쭉. 르웰린 모스는 사냥에 실패한 뒤 피 흘리며 도망치던 개를 발견했는데, 이 장면은 그의 미래를 함축시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사냥개처럼 피를 흘리며 한없이 힐끔힐끔 돌아보게 되니까요. 더 나아가 마약 거래 현장에서 발견된 개의 사체처럼 말없이 죽어버리기까지 하죠. 그리고 이 현장에서 탐욕을 부렸던 모든 사람들은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약 거래를 하다 죽거나, 모스를 잡으려 시거와 손을 잡다 죽거나, 모스의 뒤를 쫓다 죽거나, 돈가방을 회수하려다 죽거나, 돈가방 회수를 지시하다 죽거나. 결론적으로 돈가방과 관련된 인물들은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죠.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을 테니까요. 평범한 사람이 보기엔 미치광이 살인마에 불과하겠지만, 쉬거 또한 철저하게 자신의 규칙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물론 그 룰이 상당히 추상적인지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지만요. 자신을 체포했다고 죽이고, 차가 필요하다고 죽이고, 걸리적거린다고 죽이고, 방해가 된다고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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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죽이고. 하지만 분명 쉬거가 모든 사람들을 무작정 살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동전 던지기를 했던 노인과 그의 심기를 거슬리게 했던 아줌마가 바로 그 증거죠. 아마도 그는 규칙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줌으로써 자신이 세워놓은 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던 게 아니었을까요? 물론 이런 시각으로만 보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그에게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영화에서 동전 던지기는 2번 등장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작은 주유소에서였죠. 이때 쉬거는 자신에게 쓸데없는 말을 건네는 노인을 보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다 계속 말꼬리를 잡았습니다. You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do you? 이건 마치 노인을 죽일 수 있는 합당한 이유, 그걸 만들어내려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방법이 통하지 않자 그는 자신의 선택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동전을 꺼내들어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그가 동전 던지기에 참여만 한다면 50%의 확률로 그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었죠.
근데 만약 You've been putting it up your 노인이 whole life. 동전 You just 던지기를 didn't know 끝까지 it.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슈거는 모스와 통화를 하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If you bring 돈가방을 the money, 가져오면 you go. 와이프는 살려주겠다고. Otherwise, 하지만 모스는 그의 제안에 승낙도 거절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널 죽이겠다고 협박을 가했습니다. You ain't gonna have to come look for me at all. 그러자 슈거는 영화 속에서 처음으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죠. 왜였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선 이때까지 벌어졌던 그의 행동 패턴을 살펴봐야 합니다. 도망치기 위해 죽였던 경찰, 차를 갈아타기 위해 희생시켰던 노인, 돈가방을 되찾기 위해 저지른 살인, 그냥 살려줬던 사무실 여직원 등등. 슈거는 언제나 자신이 심판자인 양 행동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오직 그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모스의 대답은 그 전까지의 패턴을 모두 부셔버리는 답이었습니다. 물론 카스 또한 코너에 몰린 채 슈거에게 제안을 하긴 했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었죠. 쉽게 말해 이때를 기점으로 슈거는 자신의 룰이 아닌 타인의 룰에 처음으로 내던져지게 된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심판자의 입장에서 심판을 받는 입장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사냥꾼에서 사냥감으로 뒤바뀌었던 모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칼라진과의 대화를 통해 한 번 더 재현이 됩니다. You ain't gonna have to come look for me at all. 르웰린 모스의 선전포고 이후 슈거는 더 이상 모스를 압박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를 죽일 기회조차 잡지 못했죠.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죽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슈거는 칼라진을 찾아갔습니다. you bring me the 그건 money, 모스에게 you go. 내뱉었던 말을 지키기 위함과 동시에 이미 죽긴 했지만 그에게 뺏겼던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함이었는데, 이때의 동전 던지기는 첫 번째와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노인을 대할 땐 죽일 명분을 쌓기 위해 동전을 꺼냈지만 Call it. 칼라진 앞에선 그 반대의 뉘앙스를 풍겼으니까요. Yes, you're dead. You've been putting it up your whole life. You just didn't know it. This is the best I can do. Call it. 쉽게 말해 슈거는 모스에게 내뱉었던 말 때문에 그녀를 죽이러 왔지만 My word. 그의 말대로 그녀에게 동전 던지기를 제안함으로써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려 했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늘 그렇듯 그냥 죽여버렸겠죠. 이번엔 분명 명분이란 게 있었으니까요. Offer. 그렇다면 칼라진 모스는 그가 제안한 게임에 참여를 했을까요? 둘의 대화로 유추해보건대 그녀는 아마도 남편 로엘린 모스처럼 어느 쪽도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슈거는 자신의 규칙이 또다시 무너지는 걸 보며 이 순간 깨달았겠죠. 룰에 지배당하고 있던 건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I ain't gonna call it. The coin don't have no say. It's just you. 그래서인지 이 만남 이후 죽음 그 자체를 대변하던 공포스러운 모습의 안톤 슈거는 소멸하게 됩니다. 대신 우리와 똑같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라지게 되죠. 앞선 두 인물이 사건의 전면에 배치되어 있었다면 보안관은 그 반대의 영역에 서 있었습니다. 보안관 벨은 늘 과거를 그리워하며 한 발 물러서 있길 원했죠. 그리고 그러한 그의 성향은 영화 오프닝 무렵에 나왔던 나레이션으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난 늘 옛날 사람들 얘기 듣는 걸 좋아하게 됐다. 옛날 얘기를 들을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자신과 옛날 사람들을 비교하게 되고 그분들이라면 요즘 시대에는 어떤 처신을 했을까 궁금해진다. 이 일을 하려면 죽을 각오도 해야 한다는 것은 늘 알고 있다. 하지만 내 운명을 걸고서 이해조차 안 가는 일과 맞닥뜨리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인지 그는 웬델이 사건 브리핑을 할 때도 비서랑 대화를 할 때도 이 사건에 깊게 개입하는 걸 꺼려 했습니다. You gonna join him?
Any new bodies accumulate out there? No, sir. Well, then I guess I can skip it. That DEA agent called again. You don't want to talk to him? Gonna try to keep from it much as it can. You want to drive out there? No, that's all I'd looked for, and it sounded like these old boys died of natural causes. 하지만 그는 보안관이었기에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사건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 르웰렌 모스를 지켜주는 것과 안톤 슈거를 잡아내는 것 둘 모두 실패하며 은퇴를 결심하게 되죠. 단 한 번도 사건에 직접적인 개입을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영화 속 노인들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노인들은 괜한 오지랖을 떨다 위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쓸데없는 말들을 내뱉었죠. 물론 악의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말이 타인에게 어떻게 전해질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그냥 내뱉을 뿐이었죠. Just lighting out for the territories, huh? Brother, I've been there. Is something wrong? Dangerous. Did you not hear me? 이러한 모습은 일단 말을 내지르고 보는 우리 시대의 노인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현재를 부정하며 자꾸 과거를 떠올리던 보안관 역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와 같은 생각을 내비치던 동료와 달리 앨리스는 그런 글을 보며 상당히 뼈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전 이 말이 영화의 제목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What you got ain't nothing new. You can't stop what's coming. That's vanity. 이야기의 큰 줄기는 분명 돈가방을 둘러싼 추격전이었습니다. 추격전입니다가 아니고 추격전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화 후반부부턴 더 이상 돈가방이란 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더 웃긴 건 영화의 주인공인 줄 알았던 르웰렌 모스가 뜬금없이 죽어버리고 안톤 슈거의 존재감 또한 희미해지며 변두리에 있던 보안관 벨이 느닷없이 전면에 나섬과 동시에 영화가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벨이었던 거죠. 돈가방을 둘러싼 추격전. 그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벨이 어떻게 이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며 주인공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선 돈가방을 둘러싼 추격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슈거가 공기총을 쏜 뒤 바로 이어지는 장면은 모스가 방아쇠를 당기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영화 초반부터 둘의 행적이 비슷하다는 걸 암시하고 있었는데 그건 모스가 죽기 직전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도망친 후 몸에 박힌 산탄을 뽑아내던 모스와 그와 동일하게 위급 상황에서 도망친 후 몸에 박힌 산탄을 제거하던 슈거의 모습. 사방을 둘러보다 환풍구를 바라보던 모스와 이번에도 똑같이 모스의 행동을 재현하던 슈거. 부상을 당한 뒤 아이들과 마주치는 모스와 교통사고를 당한 뒤 아이들과 마주치게 되는 슈거. 그 둘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아이들에게 돈을 건네준 뒤 옷을 얻어내곤 아주 쓸쓸하게 그 장소를 뜨게 됩니다. 카슨 웰즈에게 제안을 받는 건 역시 비슷했고 현장에 차를 몰고 와 나란히 주차하는 것도 똑같았죠.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공포감을 느끼던 것도 마찬가지였고 돈가방을 챙겨든 건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정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앞서 말했던 대로 모스와 슈거는 거의 쌍둥이처럼 같은 행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모든 패턴엔 한 가지 법칙이 있었다는 거죠. 첫 장면을 제외하고 나면 르웰렌 모스가 먼저 행동을 하고 나서야 슈거가 그걸 똑같이 재현했다는 겁니다. 르웰렌 모스에게 한 시대를 관통하는 중요한 사건들이란 의미를 부여하고 안톤 슈거에겐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는 역사라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둘의 관계를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가방을 들고 벌어지는 일련의 추격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건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영화의 원 저작자 코맥 메카시의 소설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돈가방을 들고 도망치던 르웰 모스는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나 그 사건 속의 인물 내지는 그 시대의 흐름을 상징하는 매개체인 셈이고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며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던 안톤 슈거의 행동은 역사를 기록하거나 또는 역사를 들춰보는 행위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먼발치서 바라만 봐야 하는 게 바로 벨의 역할이고요. 그는 분명 이 영화의 중요한 사건인 돈가방을 둘러싼 추격전에 제대로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한 발 늦게 사건 현장에 도착하며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야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확인할 뿐이었죠.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한 시대의 역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사건들, 그 사건들의 변두리를 배회하는 게 전부인 우리말입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졌구나, 어떤 일이 있었구나, 딱 이 정도만 인지한 채로. 그래서 우린 보안관 벨처럼 늘 무기력합니다. 진실을 알 길이 없으니 그저 세상 탓을 하며 투덜거리는 게 전부죠. Well, Wendell, with all due respect, that don't make a lot of sense. The point being that even in the contest between man and steer, the issue is not certain. You can't make up such a thing as that. I dare you to even try. But I think once you quit hearing sir and ma'am, the rest is soon to follow. If I was him, I'd have the same opinion of me that he does.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어쩜 이 영화의 제목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영화 속 노인들처럼 아주 미비한 정도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무기력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는 것처럼 노인이 없는 나라 또한 존재할 수 없고 역사를 평가하는 건 역사 속에 기록된 그들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니까요. 슈거가 우유를 꺼내들었던 이유는 우유의 신선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주인이 언제 집을 떠났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었죠. 그리고 보안관 벨도 슈거가 다녀갔다는 걸 우유를 통해 파악했습니다. 그 후 그는 슈거가 앉아있던 소파에서 그와 똑같이 브라운관을 바라보기도 했죠. 슈거는 캐틀건으로 불리는 도살용 공기총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의 존재를 이번엔 재앙으로 가정한다면 힌트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영화에서 죽은 사람들은 모두가 예상치 못하게 죽어나갔습니다. 짐작조차 못하고 있다 갑자기 죽음의 문이 열렸죠. 거기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기총은 바로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장치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재앙과 죽음은 공기처럼 늘 우리 주변을 떠돌다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니까요. 노인이 협박당하던 씬을 잘 보면 긴장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배치해놓은 자잘한 디테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포장지가 기분 나쁘게 펴지던 장면, 마치 금방이라도 교수형에 처할 것만 같은 뒷배경의 고리들, 그리고 BGM. 흔히들 이 영화에 BGM이 없다고 알고 있지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이 장면 외에도 BGM이나 효과음들이 들어간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I'll be part of this world. 심지어 대놓고 노래하는 장면도 있었죠. 영화의 배경은 1980년도, 원작의 배경은 영화보다 1년 빠른 1979년도. 슈거가 들고 다니던 산탄총은 레밍턴 11-87이라는 제품인데 이 총은 1987년에 나온 물건입니다. 일종의 고증 오류가 있는 셈인데 이에 대해 코엔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우린 철저한 자료조사와 취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영화적 상상력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영화는 원작을 충실히 재현하는 데 집중했지만 군데군데 다른 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 원작을 배제한 채 영화로만 이 리뷰를 만들었습니다. 영화는 영화로만 평가하는 게 옳다고 믿기에. 안톤 슈거의 역할을 맡았던 하비 바르뎀은 실제로 운전도 못하고 총기 다루는 걸 매우 무서워하는 성격이라고 하네요. 영화에 등장하는 모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다른 삶을 살며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죠. 슈거는 모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보안관은 슈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사는 사회는 질서 정연해 보이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무질서의 연속입니다. 우린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협이 다가왔을 때 우린 또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 걸까요? 혹시 르웰렌 모스처럼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고 있진 않나요? 안톤 슈거처럼 내가 정의다라고 외치며 주위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려는 오만한 짓을 하고 있진 않나요? 아님 보안관처럼 현실에서 한 발짝 떨어져 과거만을 곱씹고 있진 않나요? 혹은 노인들처럼 누굴 위한 좋은 일지 모를 오지랖을 떨고 있는 건 아닌가요? 무질서의 연속인 세상에서 정답을 내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단 한 가지의 해석으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것 또한 같은 이유겠죠. 단언컨대 이 영화에 정답은 없습니다. 영화 곳곳에 퍼져있는 수많은 장치들은 우리네 인생처럼 어떤 식으로 조합하는가 또는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영화 엔딩씬에 이르러 보안관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던 장면은 바로 그 지점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많은 꿈 해몽 속에 정답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내려야만 한다면 전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닐까. 끝으로 질문 2개만 던지겠습니다. 노인이 끝까지 동전 던지기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슈거의 이 질문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You going to shoot me? Do you see me?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였습니다.